우리가 되게 유창하고 논리 정연하고 막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말을 잘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해야지 저걸 배워야 하고 저거를 내가 꼭 내 일상에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다라는 하나의 지표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고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원 영색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언변을 화려하게 하고 내 안색을 꾸미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은 그런 화려하고 논리정연한 말보다는 얼마큼 내가 내 말에 무게를 실어서 얘기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에 무게를 실는다는 건 내 말이 얼만큼 내 행동과 어우러져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말 속에 내 행동이 담겨져 있을 때 말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내가 말을 논리정연하게 화려하게 하지는 못해도 내가 했던 말이 곧 내 행동이 되고 내 실천이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경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의 말은 곧 행동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이라는 게 생각과 행동의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행동이 곧 말이 됐을 때도 내 말에 힘이 실리지만 내 생각이 아주 깊어요. 그 깊은 생각 속에서 내 말이 우러나오게 됐을 때 그 말에도 큰 울림이 있고 큰 힘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깊게 생각한다라는 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진정성 있게 생각한다라는 게 내 말에 담길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담길 수 있을 만큼 깊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기술적인 화려한 언변보다는 얼만큼 내 말에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내 말에 실천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말에 무게, 힘이 되고 그렇게 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말을 잘하고 대화를 의미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솔직히 말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솔직히 말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직함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받아들이는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든 혹은 뭔가 크게 막 실망감을 느끼든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최소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될지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전달할 때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 사실의 전달은 말의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말이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전달할 때라도 최대한 그 사람이 덜 상처받는 쪽으로 잘 다듬어서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의 몸을 관통하는 화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화살을 쏘되, 그 진실의 화살을 쏘되 그 화살 촉에는 그 사람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뭔가 장치를 해놓고 쏘더라도 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일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과장치 없이, 어떤 배려 없이 그 사람에게 정말 직설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힘든 방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사실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돼요. 정말 큰 상처가.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그 사실의 전달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전달하는 이 사실이 그 사람을 주저앉혀버리는 큰 상처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성장하게 되는 성장통이 될지는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명확한 사실이더라도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내가 공부를 잘 못해요. 못하는데 굳이 너 이렇게 공부 못해서 어떡해 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머리숱이 좀 빠졌어요. 근데 보자마자 대뜸 너 머리숱 다 어디 갔어? 물론 이런 게 사실일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질문하고 물어보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대뜸 뭐 직업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고향이 어디냐, 아이들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결혼은 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쳐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화라는 명목 하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대답하기 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소재가 되지만, 때로는 내가 그걸 되게 얘기하기 싫고 말하기 싫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취조하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질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처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가볍게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물꼬를 트는 게 사실은 가장 무난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계속 질문을 쏟아붓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밥은 먹었어?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 몰라, 몰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만한 에너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싫은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그 질문의 그런 계속 그 질문식의 그런 대화들이,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 형식들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내가 오늘 있었던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가볍게 꺼내서 그거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가 잘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되는 포인트, 공감되는 지점을 빨리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말 잘하는 법을 말할 때 경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법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면 한 가지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말에 공감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자꾸 속으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될 때 그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 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 쓰레기처럼 나한테 버리고 나는 계속 그걸 받아주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한 번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계속 그 사람은 나에게 자신의 그런 버려야 되는 감정들을 계속 나한테 버리는 거죠. 쓰레기처럼. 그럼 나는 그게 싫어도 계속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게 경청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청이라는 건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 사람의 말을 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나와 맞고 틀리는지를 구분해내고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청의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침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공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경청의 시간 뒤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의 말에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여기서 중요한데 너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알겠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기력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아요. 처음 한두 번은 그랬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는 말하는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경청의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고 능멸하는 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친구는 내 얘기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친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둘이 이어왔던 그 관계는 다 거짓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저는 침묵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침묵을 통한 경청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계세요.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그리고 중국에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가장 존경했던 사상가 중에 한비자라는 분이 계세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한비자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분 모두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고 얼마나 화려한지가 아니라 내 말에 얼만큼의 내 힘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두 분들처럼 내가 비록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말을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말의 겉이 아닌 그 속을 잘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